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재정 적자를 계속 푸는 이유는 네. 미국 정부는 자기들의 산업을 다시 육성시키려고 미국의 전략망들 있잖아요. 네. 지금 25년, 27년 지났거든요. 현재 계획은 뭐 2050년까지 다 갈겠다. 대충 힌트를 다 주신 것 같은 느낌이. 결론 끝난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보따리 풀어. 미국의 목적은 를 올리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최소 짧게는 10년은 미국의 재정 정책의 시대가 다시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 쪽에서는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넘어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과거의 역사를 많이 봅니다. 물가가 뭐 3%, 4% 나왔다고 쳐도 주식 무너질까요? 실질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를 토대로 미국 정부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다.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는 연착륙을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이번에는 다르다고. 미국은 경기 침체도 용인하지 않고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경기 침체 올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비싸고. 근데 우려하다가 지금 계속 올라오잖아요. 매출액 대비해서 지출을 많이 했는데 기술의 진보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네, 머니올라 오늘도 귀한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뭐 여의도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멀었는지 지금까지 머니올라에 모시지 못했다가 이번에 또 모시게 된 손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시고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오늘 이 머니올라에서의 미션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이분이 다른 곳에서 했던 얘기들을 조금 어떻게 또 다르게 저희한테 전해주실지 그 부분을 좀 끌어내보자 하는 부분인데요. 네, 반갑게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상현 중소기업중앙회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가까운 곳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요? 어쨌든 머니올라에는 처음이시니까 네. 간단하게 또 과장님을 이제 처음 알게 되는 분들을 위해서 네. 소개를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중소기업중앙회라는 곳에서 해외 주식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라고 하는 데는 지금 여기서는 노란우산 공제라고 해서 소상공인들 노후 폐업했을 때나 이제 휴업했을 때 이럴 때 노후 자금을 좀 운영해주는 공제 자금인데요. 네. 거기서 뭐 대체 투자도 하고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지만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주식 중에서 해외 주식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과장님께 어떤 쪽으로 가장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이제 해외 주식 가운데서도 미국 주식을 지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미리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희가 이제 틈틈이 기회를 봐서 뭐 우리나라 주식이나 또는 요즘 핫한 아니면 핫해지고 있는 중국 주식이나 이렇게 또 기회가 닿으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또 다른 유튜브 채널들에서 워낙 과장님을 찾으니까 나와서 말씀하시는 거를 봤어요. 네.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블로그도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도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계신데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처음 뵀으니까 과장님께서 그렇게 방송에 출연하시고 블로그를 하시고 또 이렇게 책을 쓰시는 그런 동기랄까 어떤 동기가 제일 커요? 일단은 저는 매크로를 가지고 제가 원래 베이스는 채권 운영을 좀 10년 동안 했었거든요. 네. 채권 운영을 했을 때는 매크로를 가지고 채권은 대부분 운영을 합니다. 국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지금 그 나라의 경기나 물가나 이런 걸 보고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주식 운영으로 이제 좀 업종을 바꾸면서 주식 시장은 국내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대부분 그 기업 중심의 그 바텀업 방식으로 운영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매크로를 관점으로 해서 주식을 좀 운용하는 방식을 좀 전략을 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처음에 가지게 되었고 경제 지표를 그래서 저도 엄청 많이 봤어요. 뭐 경제 지표를 토대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것저것 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어느 정도의 체계가 생겼고 저는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가 작년부터 해서 유동성을 가지고 많이 언급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유동성을 가지고 주식시장을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네. 뭐 연준의 금리도 있고 뭐 그 나라의 경기도 있고 기업들의 실적도 있지만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자산시장이 올라가려면 가장 중요한 게 유동성의 흐름을 좀 제대로 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유동성을 보면 좋을지 유동성도 다양하게 많거든요. 네. 통화량에 대한 M2 유동성도 있고 네. 뭐 본원 통화 유동성도 있고 네. 그리고 연준의 뭐 지급 준비금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많은데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연준이 양적 완화를 시작하다가 양적 긴축을 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연준 자체의 유동성을 분석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연준의 유동성 자체가
전체 미국 GDP의 거의 10%에서 15% 정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 2008년도 이전만 해도 연준의 그 지급준비금이나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차지하고 있는 그 금액 자체가 GDP 대비해서 크지 않았어요. 그런데 2008년부터 코로나 때까지, 코로나 네. 이후 때까지 해서 연준이 대차대조표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2022년, 2023년, 2024년 지금까지는 연준의 유동성을 분석하는 것이 주식시장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그게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준 유동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내년 하반기나 뭐 그게 내후년이 될 수 있겠지만 네. 연준의 양적 긴축이 이번에 멈추고 난 시기부터는 연준의 유동성을 보는 것보다 정부가 어떻게 유동성을 관리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내년 상반기, 그다음에 그 이후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분수령을 보시는 시점은 어디인 거예요? 일단 양적 긴축이 멈췄을 텐데 지금 연준이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연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계속 시장에다 내다 파는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이 코로나 같은 금융위기나 코로나 같은 문제가 생기면 연준이 양적 완화라는 걸 막 지금까지 다 했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가 양적 완화가 끝나면 양적 긴축이라는 걸 하죠. 그게 지금까지 2008년부터 최근 2024년까지 일어나고 있는 계속 패턴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까지는 연준이 미국 증시를 이끌어온 게 맞다. 그런데 앞으로 10년은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보는 것보다 정부의 재정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분석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게 명목 GDP 대비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과 연준의 자산의 비중의 추이를 가져온 겁니다. 네. 주황색이 연준의 자산이고요. GDP 대비해서 연준의 자산. 그리고 파란색이 GDP 대비해서 정부가 매년 풀고 있는 재정 지출입니다. 네. 근데 2007년부터 보시면 주황색 그래프가 쭉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GDP에서 연준의 대차대조표가 차지한 연준의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거예요. 네. 물론 중간중간에 또 양적 긴축도 했지만 코로나 때 또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GDP를 이끌어온 거는 연준이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는 이 파란색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 네. 연준의 그 주황색 주황색? 그래프는 내려간다. 내려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 뭐 양적 긴축을 안 하더라도 GDP 규모가 커지면 자동적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으니까 결정적으로 파란색 그래프는 계속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2023에는 상승 네. 이 화살표가 있고. 네. 이게 그렇네요. 2030년까지 네. 2025년을 기점으로 해서 역전될 걸로 보고 있고 뭐 그 뒤로 향후 뭐 2030년까지는 파란색 그래프가 훨씬 더 많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미국 의회 예산처 그 CBO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네네, CBO. 거기서 매년 미국 정부가 재정을 얼마를 지출을 하는지를 추정을 해요. 뭐 물론 여기서만 추정하는 게 아니라 백악관에서 추정하고 다 추정하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2030년까지는 미국의 정부 부채가 계속 커진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치면 정부 부채가 풀리는 게 결국은 뭐 GDP에 영향도 있겠지만 네. 정부 부채는 매년 늘어나는 걸로 아마 나갈 겁니다. 뭐 물론 정부가 쓸 일이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은 정부가 그렇게 적자 국채 이거를 많이 발행하지 않았어요. 금융위기 같은 그렇게 위험한 시기가 아니라고 하면. 네. 그런데 지금 뭐 코로나 때도 많이 정부 적자 지출을 많이 했는데 적자 국채를 많이 풀었지만 앞으로는 지금 위기가 발생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네. 2023년, 2024년.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적자 국채를 과거 대비보다 많이 풀고 있고 지금 보시면 뭐 GDP 대비해서 뭐 재정 수지가 적자 국채를 푸는 게 지금 뭐 5%에서 7% 정도로 풀고 있거든요. 금융위기 때 보통 10% 정도 풀고 네. 평균적으로는 3% 푸는 게 맞아요. 항상 미국은 뭐 적자를 내가면서 정부 지출을 풀긴 풀지만 7%, 8% 이렇게 푸는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나 뭔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계획이 있거나 이럴 때 보통 이렇게 적자를 많이 풀어내면서 네. 그 자금을 자기들 나름대로 조달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저는 미국의 GDP의 성장을 이끌 주체는 정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걷고 이 걷은 재정을 어떤 식으로 풀어내고 하는 거를 분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 위기 때 10% 정도라고 네. 하셨는데 지금도 거의 뭐 그거에 아주 육박한 건 아니지만 평균보다는 많이 풀고 있다는 거는 그렇죠. 네. 너도 계획이 있구나. 네, 약간 그쵸. 그런 거죠. 이게 금융위기 때는 은행을 살려주려고 풀었고 코로나 때는 개인들의 지갑에 돈을 꽂아주려고 돈을 풀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재정 적자를 계속 푸는 이유는 네. 미국 정부는 자기들의 산업을 다시 육성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지금 매우 크다고 보고 있고 산업을요. 네, 그게 AI와 반도체를 토대로 해서 단순하게 첨단 기술만 육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파생되어 있는 제조업까지도 다 육성시키려고 하는구나라고 보고 있어요. 뭐 제가 그냥 하나 예시를 드리면 미국의 전력망들 있잖아요. 네. 지금 거의 한 만들고 난 지 한 25년, 27년 지났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그게 쓸 수 있는 평균 연한이 한 3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동안 한 번도 갈아 끼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전역이 엄청나게 넓거든요. 네. 그런 쪽에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나 현재 모든 것이 돌아가려고 하면 그 전력망을 다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그게 시작됐고요. 네. 그게 사실 트럼프 정부 때부터 시작됐었어요. 맞아요. 시작됐어요. 그래서 기억나요. 대규모로 추진을 하고 있고 그게 현재 계획은 뭐 2050년까지 다 갈겠다라고 하는 미국은 게 막 밀박 지금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런 게 되게 예. 안 들어간 데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노후화돼 있어요. 네, 그런 것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다 갈아 키우려고 하는 상황이고 지금 AI 반도체 쪽이 더 이게 그 지금 올라오면서 이거를 빨리 좀 빨리 교체를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한을 뭐 10년을 잡아놨다고 하더라도 앞에 초반에 투자가 많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재 상황이라고 하면 미국 정부가 이렇게 적자를 왜 많이 풀고 그렇죠. 그거를 어디 쪽에 지원을 해주고 네. 이런 것들을 보면 GDP가 어떻게 될 거고 물가가 어떻게 될 거고 뭐 산업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이 대충 힌트를 다 주신 것 같은 느낌이. 결론 끝난 것 같은데. 그러게요. 너무 빨리 보따리 풀어. 근데 이제 제조업이라고 하면 네. 그럼 미국이 무슨 제조업이겠어 하면은 뭐 사람들 다 생각하는 그대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또 직접 말씀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들어보는 거랑 짐작으로 하는 거랑은 다르니까 네. 그리고 또 특히나 그거를 과장님의 내러티브로 들으면은 더 재밌고 네. 흥미진진하니까 네. 저희가 하나하나 들어볼게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미리 저희한테 자료까지 준비를 해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미리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제조업 르네상스 시대라는 말이 저는 되게 네. 와닿더라고요. 네. 이게 그러니까 르네상스라고 하면은 벌써 굉장히 오래전 거의 중세 얘기인데 아, 그쵸. 네. 다시금 이게 제조업 르네상스가 온다 네. 그랬는데 이거는 그거랑 완전히 다른 AI 산업과 관련된 거. 맞아요. 네. 그렇죠. 일단 미국의 재정 적자가 풀리는 가장 큰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의 목적은 미국이 현재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게 최종 목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잠재 성장률을 예. 올리는 거. 미국의 잠재 성장률은 지금 1.9%에서 네. 한 2.1%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네. 인플레이션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릇은 이만한데 거기에 물을 담으면 물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현재 미국은 더 빠른 성장을 하고 싶어도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더 빠르게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잠재 성장률을 올리는 가장 큰 방식이 결국은 저는 노동력과 기술의 혁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지금 노동력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그렇게 애를 많이 안 낳아요.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많이 낳지만 그래서 자연 출생률 보면 떨어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은 그거를 이민자로 다 받아내고 그쵸.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미국의 지금 평균 연령이 생각보다 38세예요. 38세.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일본 48세, 이태리가 46세인가 막 그래요. 네. 그래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더 젊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자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노동력이 쌉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앞으로 이제 그 잠재 성장률을 이끌어 가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두 번째 페이지에서 네. 1980년에서 2020년까지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의 시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폴 볼커 이후에 미국의 연준의 힘이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네. 그러면서 통화 정책으로 모든 거를 다 이끌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투자가 줄고 금리를 내리면 투자가 늘고 이러면서 통화 정책으로 통화량을 조절하고 네. 그 조절된 통화량으로 그 산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조절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20년을만 놓고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서비스업의 국가로 지금 다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과거에 1980년도 이전을 보면 미국은 제조업의 국가였어요. 그때 보시면
왼쪽 보시면 재정 정책의 시대라고 네, 적어놨는데 보여요. 네.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비주거형 민간 투자의 그 투자율 있잖아요. 네. 그게 평균적으로 한 1%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이 주가 되면 네. 그러니까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를 같이 끌고 갑니다. 그래서 뭔가에 계속 투자를 해나가는 방식입니다. 네. 근데 사실 최근에는 거의 서비스업 중심이었으니까 그쵸. 뭔가 대규모 투자가 사실 기술 혁신 정도로만 들어갔지 네. 그게 제조업 쪽에 투자가 많이 안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력망이라는 게 다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앞으로 뭐 짧게는 10년 보고요. 네. 길게는 20년. 사실 우리가 뭐 그 정도까지 해야는 없지만 최소 짧게는 10년은 미국의 재정 정책의 시대가 다시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재정 정책의 시대로 복귀한다, 회귀한다. 네. 그거에 있어서 가장 처음에 시작되는 게 미국의 재정 적자를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랬잖아요. 네. 잠재 성장률을 향상시키려면 가장 처음에 연준에서 점도표에 보시면 네네. 그 롱거런 금리라고 아세요? 중립금리라고도 부르고 향후 기준금리를 어떤 식으로 계속 운용을 할지에 대해서 장기금리를 걔네들이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10년짜리 금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린 기준금리를 이렇게 운용하겠다. 그게 원래는 계속 2%에서 2.5%였어요. 근데 그게 지금 조금씩 최근에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다양한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성장도 거기에 영향을 미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연준의 점도표가 보시면 중립금리를 지금 계속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분기마다 발표할 때마다 그리고 최근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그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는 일어나지 않았던 설비 투자가 전 내년부터 일어날 걸로 보고 있어요. 그 설비 투자가 일어나면 결국은 어찌됐건 설비 투자가 어마어마하진 않고 네. AI, 반도체, 뭐 인프라 관련, 데이터 센터 관련 이런 쪽으로 그렇겠죠. 설비 투자가 네. 저는 많아질 걸로 보거든요. 네. 그러면 그게 기술 혁신과 생산성 증가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잠재 성장률 향상으로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어요. 잠재 성장률이 향상이 되면 미국은 실제 성장률이 높게 나와도 인플레이션에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잠재 성장률이 높게 나오면 지금 연준이 목표를 하고 있는 2% 물가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3% 물가를 가지고도 네. 얘네들은 성장을 계속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저는 갈 걸로 보고 있고 AI 같은 경우에 최근에 세인트 루이스 연은에서 노동 생산성을 0.75%포인트 정도, 0.2에서 0.8 정도 %포인트를 올릴 수 있다라고 논문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은 AI 같은 경우에는 잠재 성장률 이만큼 끌어올 수 있다는 거고, 첫 번째. 그렇죠. 제가 르네상스라고 적었던 가장 큰 이유가 네. 왼쪽이 향후 칩스 반도체법에서 어떤 네. 식으로 세출을 해나갈지에 대한 전망이고요. 네. 오른쪽이 인프라 쪽에서 어떤 식으로 지출을 해나갈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보시면 2026년, 2027년 그쯤이 고점. 고점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그때까지 웬만한 지원은 다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률 자체를 올리는 게 얘네들의 목표거든요. 실제로 칩스법, 반도체법, 그리고 인프라법, 특히나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들어가면 지금 1달러 정도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면 한 4달러 정도의 GDP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건설 지출이 한 4배 정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2022년도 인프라법을 발표하고 난 뒤에도 네. 건설 지출이 한 4배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중소기업들이나 소기업들 중심으로 내년에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네. 이 인프라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출이 아까 전에 재정 정책의 투자 시대처럼 올라갈 거고 그건 잠재 성장률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네. 그래서 기술 쪽에서 일어나고 있는 잠재 성장률 향상 그리고 인프라 그러니까 가서 막 토목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잠재 성장률 향상이 네. 같이 맞물리게 되면 사실 내년에는 우리가 경기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과잉을 걱정해야 돼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재 성장률이 올라와 버리니까 성장이 올해는 2%, 2.5% GDP 성장률 나오면 사람들이 뭐 배드 이즈 굿, 뭐 굿 이즈 배드 이런 식으로 대응했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는 2.5% 정도 나와도 야, 잠재 성장률이 3%인데 뭐 아직까지는 아니잖아. 물가를 자극할 정도가 아니잖아. 이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고 그러면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GDP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낮게 나올 가능성보다 높게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어요. 인프라를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사실 그런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때부터 인프라 쪽에 투자 특히 미국 네. 그쪽이 유망하다는 얘기가 한 번 있었던 걸로 저는 네네. 기억하고 있는데 벌써 오래전이잖아요. 네. 근데 인프라도 다양하잖아요. 네, 그쵸. 그 중에서 그러면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 같은 걸 그쪽이 특별히 핵심입니다. 그게 네. 핵심이에요. 네, 그쪽이 핵심이고 뭐 도로 항만 다 있거든요. 트럼프 그런 것도 좋아하고
당연히 그쪽도 다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일단 미국이 지금 데이터 센터가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고 네. 좀 지금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미국 경제 쪽이 아니라 저는 패권이랑 매우 연관되어 있다 보거든요. 지금 중국의 생성형 AI 특허 건수가 38,000개예요. 미국은 6,000개고. 그러니까 특허 건수니까 뭐 이상한 특허도 많겠지만 그쵸. 어찌됐건 간에 생성형 AI 특허 건수가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뭐 어디 사왔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래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생성형 AI를 발전시키는 부분들은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라고 보고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단순하게 우리 GDP를 올리고 잠재 성장률을 올려서 그거보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더 절박하네요. 그것보다 국방 쪽에서는 AI 패권이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면 달러 패권이 넘어가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 패권이랑 연관시키더라도 지금 AI에 대해서 패권을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고 중국이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 거는 막아가면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앞으로 향후 시나리오, 뭐 미국의 기준금리 운영 방식, 네.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출을 푸는 방식이 네. 사실 이런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어떻게 할까가 많이 좀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시장을 보는 방향이. 네. 저는 사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시는 걸 들으면서 되게 진짜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재밌게 얘기하나요? 네, 우스개를 너무 그리고 우스갯소리로는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할 때 피보팅, 뭐 방향을 바꾼다라고 하면 이제 항모의 머리를 이제 바꾸는 그런 전환이 시작된다. 근데 사실 항모의 전단이나 항모의 방향 전환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육중한 이제 방향 전환인데. 이렇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굉장히 긴 나름의 시계열과 스토리로 말씀하시는 게 되게 재밌다, 흥미롭다라고 느꼈고 오늘도 이제 그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그러면 궁금한 게 사실 이거 되게 웃긴 질문이 가벼운 질문인데 이런 그러니까 추측이랄까 이런 로직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읽어내실 수가 있어요? 그거는 블로그에서도 사람들 댓글 많이 달더라고요. 과장님 어떻게 이렇게. 근데 저는 과거 역사를 많이 봅니다. 1930년에서 1970년도에 프랑스가 국가 주도로 경제 계획을 짤 때 얘네들이 디지리즘이라고 해가지고 국가 주도의 계획 경제를 짰었습니다. 그리고 영국도 2차 대전 이후에 다 패망했을 거예요. 그때 싸우다가 지금 망했으니까. 이거는 중앙은행에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국가 주도로 계획을 짰어요. 우리나라도 새마을운동, 뭐 일본도 그랬고,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도 다 재산업화를 시작을 할 때는 국가 주도로 다 갑니다. 그런데 미국은 사실 1980년대 이후에 국가 주도로 간 적이 없어요. 시장 경제에 다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최근 40년은 시장 경제만 봤던 거예요. 중국은 물론 국가 주도라고 하지만 그건 공산당이고, 근데 자본주의에서도 국가 주도로 간 적이 있다라는 거죠, 제 말은. 그럴 때는 언제냐고 하면 산업을 갈아엎거나 미국도 사실 뉴딜 정책 때는 국가 주도였거든요. 산업을 갈아엎거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갑니다. 그게 두 가지 다 들어간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의 산업을 육성을 시킬까? 그래서 저는 그때 역사를 많이 찾아봤어요. 그 나라들이 어떻게 했는지. 물론 하다가 망한 나라들도 많아요. 영국은 2차 대전 때 그렇게 하다가 파운드화가 무너지면서 결국은 그때 달러 패권이 넘어갔습니다. 미국으로 주도권이 넘어갔습니다. 파운드가 달러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망해요. 그래서 미국이 훨씬 더 주도 면밀하게 할 걸로 보고 있고 이번에 만약에 왜냐하면 재정 적자라는 게 이렇게 풀다 보면 갑자기 달러가 패권을 잃어버리면 빚더미에 그냥 가는 거거든요. 그럼 바로 뺏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국이 바보도 아니고 대충 하겠어요? 그 계획을 풀 때도 조심조심하고 대신 미국이 확실한 건 있어요. 엄청나게 과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뭘 봐가면서 안 해요. 쫌생이처럼 그냥 확 질러요? 확 질러요. 그래야지 따라옵니다. 미국이 적자 풀어서 확 지르면 성장이 올라가면서 국가 부채 대비해서 GDP 성장률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분모가 커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국가 부채 비율은 높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애매하게 하잖아요. 성장이 안 올라와 만약에 돈을 풀었는데 그럼 분모가 그러니까 분자만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은 절대로 그 쫌생이처럼 안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번에 2조 풀었는데 예를 들어서 적자 국채를 2조 풀었어요. 들어오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아. 그래서 그걸 다 국채로 메꿨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2조 풀었는데 GDP가 안 올라가? 그러면 3조 풀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방식이고, 근데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은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생겨버리면 그쵸. 박살나거든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최대한 조절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2022년에서 2023년도 보면 미국 정부 부채 보면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통화량은 줄어들었어. 원래 통화량은 그쵸. 물가에 가장 통화량이 많아지면 물가가 올라간다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하거든요. 밀턴 프리드만부터 해서. 근데 저는 그것도 100% 맞다고는 안 보지만 어찌됐건 간에 통화량을 늘리면서 국가 부채를 푼 방법은 일단 첫 번째 아니었고, 두 번째로는 미국은 잠재 성장률을 올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이 향후 좀 올라오더라도 그걸 용인하며 갈 걸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GDP도 결국 어떻게 보면 명목 GDP는 물가랑 성장이랑 합쳐진 거거든요. 저물가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부채 비율이 매년 5에서 7% 정도 풀린다라고 하면 GDP는 그보다 더 잘 올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게 상쇄가 되거든요. 근데 GDP에 물가와 성장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내년부터 성장이 이제 올라올 걸로 보지만 실질 성장이 안 올라올 때까지는 물가로 그걸 맞춰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7% 맞추려고 했는데 만약 실질 성장이 2% 나왔다? 물가 5%가 맞추는 거예요. 물가가 지금 연준의 목표는 2%지만 네. 정부는 5%를 용인하는 겁니다.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는 거지만 어찌됐건 간에 부채를 3% 4% 이렇게 풀지 않거든요. 지금은 뭐 5, 6, 7 이 정도로 푼단 말이에요. 매년 연간으로. 그렇다고 치면 원래 연준의 목표는 물가 목표 2%, 네. 실제 성장률 0.5%. 네. 이런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2.5% 실제 성장 나오고 있잖아요. 네, 네. 내년에 전 그보다 더 높게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정부 부채 풀리는 비율보다 실질 성장률이 나오는 거를 보고 안 되는 부분들은 물가로 다 맞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물가도 올라올 수 있어요. 지금은 2%대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디스인플레이션. 내년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올라오더라도 2022년과 같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오지 않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물가가 뭐 3% 4% 나왔다고 쳐도 주식 무너질까요? 실질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뭐 정부 부채 6%, 실질 성장률 3%, 물가 3% 이렇게 나왔다고 쳤을 때, 네, 야, 연준의 목표가 2%인데 3% 이러면서 아, 10년 금리가 막 올라가고 그리고 막 크라시가 오고 자산시장에 저는 안 그럴 걸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시장을 좀 보고 있습니다. 연준이 비컷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우려도 사실 많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오늘 과장님을 통해 듣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침체를 우려할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경기가 더 과잉되지만 그게 네. 걱정할 정도는 아닌 아주 큰 리스크 상황만 아니라면 네.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올해 침체에 대해서 사람들의 내러티브가 많이 생겼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실업률이었거든요. 저는 근데 실업률을 토대로 미국 정부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줬다고 보고 있어요. 실업률을 토대로 네. 그러니까 실업률이 미국 정부가 이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네. 실업률 지표를 매달 나올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비농업 고용지수, 비농업 고용지표, 네. 그리고 실업률 지표 두 개 보거든요. 네. 근데 실업률 지표는 가계를 대상으로 뭐 어쨌든 해요. 그리고 비농업 고용 지표는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불법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요. 네. 실업률 지표를 가계한테 물어볼 때는 불법 이민자한테는 전화 안 합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기업한테 기업들한테는 합니다. 그래서 보면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GDP랑 GDI가 괴리가 심해졌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됐고 올해 초까지도 사실 계속, 근데 GDP는 계속 잘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GDI는 계속 안 나오고 있었어요. 네. GDP는 어찌됐건 간에 생산 지표고 GDI는 소비를 근거로 해서 추정하는 지표인데 네. 둘 중에 뭐 하나 틀린 거거든요. 원래는 둘이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지금 불법 이민자가 엄청나게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당시에도 보면 실업률 지표는 조금씩 올라가는데 비농업 고용 지표도 계속 잘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럼 이것도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근데 비농업 고용 지표는 불법 이민자 공장에서 근무를 하면 거기서 사람들이 근무하는 걸로 잡힙니다. 그러면 당연히 근무자가 많죠. 그쵸, 또 많죠. 그런 사람들은 공장에서 근무를 하니까 생산성을 올려요. 그럼 GDP가 잘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불법 이민자 들어왔다고 쳐도 100명이 들어왔다고 쳐도 그 100명이 다 취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취업을 해버리면 실제로 미국에서 취업을 해야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취업 안 될 수 있어요. 싹 그럴 수 비싸니까. 있죠. 그러면 실업률이 올라갑니다. 아. 이게 결국은 구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일자리를 못 구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실업률은 짜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그게 아예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일단 그게 첫 번째 있었고, 왜냐하면 이민자들이 그 자리를 채워버리면 실제 미국인들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실업자가 올라가는 게 첫 네, 번째. 네. 그리고
불법인 말고 합법인도 미국이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2022년부터. 2022년, 2023년 들어올 때 보통 취업이 돼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 이민으로 들어와요. 근데 가족 이민이나 이런 데 들어오면 부부가 들어왔어. 네. 남편은 취업해서 들어왔지만 네. 아내도 들어와서 취업을 원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은 또 잠재 그걸로 잡힙니다. 잠재 네, 실업자인 거죠. 네. 그러면 실업률이 또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실업률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 거는 지표가 올라온다고 하면 그렇죠. 예전에는 해고 중심에 해고가 많이 늘어나면서 해고가 거의 90% 차지 있어요.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에 차지하는 비중이. 네. 근데 최근에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의 비중은 거의 6대 4입니다. 그러니까 구직 작업하려고 하는 사람들 4, 실제로 잘린 사람이 6. 그래서 뭐 무조건 안 잘린다 이건 아닌데 좀 약간 착시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을 해보면 실업률이 올라오는 게 네. 미국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실업률이 올라왔을 때 그 사업률도 충족을 시켰고 하면서 사람들이 또 우려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업률이 연준이 원래 맨데이터가 물가 잡고 고용 약간 둔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물가는 잡았고 이미 그렇죠. 2%대로 내려왔으니까 고용이 그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9월 달에 그냥 B컷을 했고. 네. 전 B컷도 약간 오버했다고 보지만 어찌됐건 간에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 실업률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대신 연준은 실업률을 무엇보다 지금 주시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찌됐건 간에 이런 식이 일어나면 실업률이 막 내려가긴 쉽지 않거든요. 이게 내려가려면 이민자들이 다시 다 취업을 하고 이게 이러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그 시간대까지는 실업률이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연준이 인하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가도 크게 안 올라올 거고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연준은 계속 인하를 해나가고 정부는 또 자기 나름대로 이걸 풀어갈 수 있다고 하면 뭐 미국 하는 데서 가장 좋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은 연준은 미국 정부가 하는 데 있어서 공조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고 정부는 연준이 무슨 할 수 있도록 뭘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럼 둘의 어떤 그런 협력 공생이 아주 바람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뭐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연착륙이 돼야 주식시장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입장에서는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죠. 예.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하를 하면 단 한 번도 과거에 보면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는 연착륙을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면서 기준금리를 빠르게 떨어뜨리면서 그래서 항상 5%에서 제로금리 뭐까지 내리고 그런 식의 운영이었어요. 전부 다 실업률은 폭증하고. 네. 근데 저는 이번에는 달라요. 예, 다르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그렇게 가면 미국은 이번에 패권 넘어갑니다. 네. 근데 절대 그거를 순순하게 놔두지 않겠죠, 미국은. 그 미국은 경기 침체도 용인하지 않고 하이퍼 인플레이션도 용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걸 안 했다고 하면 사실 작년부터 해서 뭐 침체 내러티브가 뭐가 없이 성장을 가속화시켰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또 그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어쨌든 대선이라는 네. 그 또 중요한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파월 의장과 트럼프와의 관계, 뭐 현재로서는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니까 그랬을 때 파월의 이번 B컷 결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둘러싸고 이 둘의 관계가 과연 어떤지에 대한 그런 관전 포인트도 있었고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사실 대선이 큰 이벤트는 맞지만 또 그게 그렇게 큰 이벤트는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맞나요? 대선은 물론 뭐 큰 이벤트는 맞죠. 그냥 그리고 변동성 생길 거는 맞거든요. 뭐 트럼프의 가장 큰 정책은 무역 관세랑 법인세 인하가 가장 사실 상충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성장률을 올리는 거고 하나는 보호무역이니까 성장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 두 개가 가장 핵심이고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법인세를 올리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뭐 사실 지금 바이든 정부가 원래 트럼프가 21%까지 법인세 인하를 떨어뜨려 놓은 상황에서 부자 감세? 네. 사실 그게 미국 기업들에 엄청 좋은 영향을 했었거든요. 바이든도 지금 사실 그냥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리스가 되면 이제 그걸 28%까지 올린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그거 뭐 상하원 다 가져가지 않으면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 뭐 둘 다 장단은 있어요. 근데 그리고 둘 다 뭐 어떤 거는 증시의 호재인 조건이 있고 어떤 거는 증시의 악재인 뭐 요소가 있지만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둘 다 미국인이고 뭐 상원이든 하원이든 다 미국인이고 연준도 미국인이고 이 사람들의 가장 목표가 결국은 패권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기는 절대 안 할 거고 머리를 짜내서 이게
보호무역 하는 것도 중국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다 봐가면서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고, 미국이 패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2년 동안 가속화시킬 거고, 향후 10년의 계획은 짜놨고, 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멸망하는 쪽으로 만약에 베팅을 할 거면 숏치면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사실 변동성이 생길 때마다 매수가 맞다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예. 그리고 미국이 밸류에이션이 비싸다 이런 것들이 지금 많거든요. 밸류에이션 비싼 거 맞죠. 근데 만약에 AI가 진짜 실적으로 이어지면 그 밸류에이션 다 무의미해질걸요. 지금 현재는 뭐 빅테크 중심으로만 실적이 나오고 있지만 네. 그게 전반적인 실적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그 지수 레벨은 그냥 숫자일 뿐이에요, 숫자. 그게 돈 풀리면 다시 끝이고. 그러니까 뭐 통화량 대비해서 S&P 500 시총, 미국의 GDP 대비해서 S&P 500 시총. 사실 그게 다 뭐 GDP가 커지면 의미 없는 거고 통화량이 많아지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치면 좀 너무 이게 숫자에 매몰되면 다시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전에 못 봤던 또 그런 내러티브 스토리와 이전에 못 봤던 숫자들이 나오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놓칠 수 있는 게 많다는 얘기예요. 네, 너무 우려하면 사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사람들이 더 조심하는 건 맞아요. 왜냐면 경기 침체 올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비싸고. 근데 우려하다가 지금 계속 올라오잖아요. 올해 연초에만 해도 지금 거의 20% 올라왔는데 약간 그때도 우리- 우려가 많았거든요. 우리나라야 막 부동산을 보는 느낌이기도 여기서 뭐 하고. 다시 만약에 지금 골드만삭스는 했는데 6,300% 있는데 그때 가서 또 우려할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게 그런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을 투자를 할 때 물론 다 우려하죠. 근데 내가 이거를 투자를 했을 때 조정으로 갈지 미국은 우상향으로 갈지에 생각을 되면 내가 어떻게 투자할지 답이 나올 거고 1995년에서 2000년까지 나스닥이 거의 400% 올랐거든요. 네. 그때 20% 이상 조정이 2번 있었고 10% 조정이 4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우려 엄청나게 많았었어요. 기사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렇겠죠. 물론 그때 빅 이벤트도 몇 개 있었지만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고 팔았던 사람과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사람과 물론 닷컴 버블리고는 꺼졌지만 제가 이따가 닷컴 버블 때 왜 꺼졌는지 그런 것 말씀드리겠지만 네 번의 그 하락장, 네 번의 10% 하락장, 두 번의 20% 하락장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얼마나 경기 침체론자들이 얘기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게 당시에 만약에 인터넷 사이클이 그냥 이렇게 끝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면 나스닥 400% 올랐고 종목으로 치면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이 AI와 당시 인터넷이 가장 유사한 점은 네. 인터넷도 국방부에서 시작을 했고 AI도 지금 국방부에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옐런은 돈을 풀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걔네들이 지금 국방수건법이라고 해서 매년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는지 발표를 하거든요. 네. 보면 반도체 AI가 항상 들어가요. 그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걔네들이 하는 말이 반도체와 AI는 국가 안보와 패권에 걸려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해군에서 프로젝트 33을 발표했는데 2027년까지 미국 잠수함부터 해서 배나 이런 쪽에서 다 AI로 변환시키겠다라고 지금 그 네, 발표를 네, 했고 네. 그걸 왜 2027년까지라고 했을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칩스, 인프라, 반도체 다 2027년까지 지금 자금을 많이 지출하는 걸로 아까 지금 그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그래프 있었잖아요. 네. 2026, 2027. 네. 지금 국방부에서도 이거를 엄청나게 빠르게 지금 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AI가 왜 얘들한테 필요할까? 저는 이 관점을 인터넷도 아퍼런트로 해가지고 미국 국방부 산하기관인 곳에서 인터넷을 개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당시 1970년도 그 GPS 나올 때도 국방부에서 주도했어요. 그게 지금은 다 민간으로 넘어갔지만 네. 국방부에서 주도한 건 다 안보랑 관련된 거예요. 뭐 전쟁하기 위해서 어디에 뭐가 위치가 있는지 추적하는 거고 인터넷도 그 검색해가지고 찾아내는 거고 네. AI도 훨씬 더 이렇게 정교하게 정밀 타격을 위해서 그걸 찾아내는 거고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AI가 단순하게 민간들이 뭐 민간도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지금 하지만 민간 주도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뭐 팔런티어나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그리고 뭐 알파벳은 좀 힘들지만 대부분의 그런 AI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국방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다 그 개발하고 있습니다. 걔네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겠어요? 국방부에서 그냥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네. 대기업들은 소기업들은 그걸 지금 못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대기업들은 현금 창출력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빨리빨리 따라올 수 있으니까 지금 그쵸. 따라가고 있는 상황. 미국은 정부 주도로 하고 있고 기업들이 지금 그걸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이클이 갈 수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팔란티어 같은 거는 최근에 상승세가 꽤 두드러지더라고요. 네. 정말 최근 한 몇 달 새. 네. 그게 만약에 AI가 국방 안보의 관점이라 생각을 안 하고 AI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 팔란티아나 엔비디아도 빠졌을 때 다 팔았겠죠. 네. 근데 그런 관점이 아니라면 그럴 때가 더 기회인 거죠. 항상 주가는 캐즘이라는 게 발생하거든요. 기업이기 때문에, 주식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매출액 대비해서 지출을 많이 했는데 너 이만큼 뽑아냈어? 이걸 항상 물어보거든요. 금융하는 사람들은. 근데 기술의 진보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버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망한다고 하면 그거를 자금을 빼버리면 개발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현재는 정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있으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얼마 안 나와도 지금 그네들은 계속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잉 투자가 더 지금 과소 투자가 더 위험하다 하잖아요. 네.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얘네들이 왜 이럴까? 일단 기업의 생존에도 무조건 걸려 있어요. 그게 지금 AI 개발이 안 돼 있으면 우리가 다른 기업에게 잠식당한다 생각하고 그쵸. 분위기 봐가면서 투자하겠다 이런 것들로 하면 망한다는 거죠. 언제 없어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이라고 하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큰 배가 거대하게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지금 이 지점에 있어요. 그게 끝일지 중간일지 첫 번째일지는 사실 누구도 모르지만 끝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AI 관련 쓰고 있는 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사실. 그게 모든 시장이 버블로 갈 때. 닷컴 버블 때도 그때 버블로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빅테크는 여전히 엄청나게 잉여연금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잉여연금이 이렇게 많은 상황에서 현재 이렇게 투자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다. 지금 돈이 엄청나게 넘치고 있다, 애들은. 그런데도 보조금을 받아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 이게 저는 B2B에서 B2C로 넘어가면 실적이 제대로 나오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고 B2C가 우리가 쓰는 순간, 네. 우리가 체감하는 네. 순간. 지금은 빅테크 말로 하잖아요. 그때는 빅테크가 아니라 여기에 연계되어 있는 이제 2차, 3차 기업들까지도 다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내년 사이클을 보고 있고